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8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범인은 왜곡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 대표를 급습했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빚은 극단적 행동이 아닌가 싶어 착잡합니다. 오늘 첫 소식 범행 관련 수사 발표로 시작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8일간의 경찰 수사 결과는 부산경찰청장이 발표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경찰은 피해자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돼 불만을 품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김 씨가 사전에 작성한 8쪽짜리 변명문에도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변명문에 이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의 이름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명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신상 정보를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에 맞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김 씨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보강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원을 나서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도 했는데 헬기 이송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 퇴원 모습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화난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목 부위엔 밴드를 붙였습니다. 몇 차례 목을 가다듬은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대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포착된 문자 메시지에서도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부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말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 분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지금 이제 자가치료 경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본질을 축소, 왜곡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사범이 과연 실제로 살인을 교사를 했는지, 이 정치 테러의 배후인지 이 부분의 수사가 가장 핵심일 수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했고 역시 경찰 출신인 민주당 3호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도 발표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돌아왔지만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은 탈당했습니다. 원래 4명이었는데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남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신유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명계 혁신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밝힌 탈당 이유는 이재명 대표 체제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이 변화하기보단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신당을 창당한 뒤 이낙연 신당 등과 연합을 모색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12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외에 원칙과 상식 일원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20분 전 민주당 잔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며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깨지게 됐죠. 윤 의원의 입장 변화를 두고 지역구 경쟁자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을 받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쟁자의 공천이 어려워지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현근택이 나가면 되는 거였나 원칙과 상식의 기준이 공천이었냐고 지적했습니다. 원외 친명 모임은 내일 윤 의원 출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윤 의원의 이탈로 원칙과 상식의 탈당과 창당 행보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옮기면서 지역 홀대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민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위해 창원 경남도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됐던 제2부속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위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 중인 의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부산 간담회 땐 한 위원장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자갈치 시장을 찾는가 하면 당원들 앞에선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여러 차례 셀카를 찍는 등 정치인 한동훈으로 적응을 끝냈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이고 부산에서 첫 현장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회의에서 공관위원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딴 구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폄훼했다는 논란이고 민주당은 성희롱 의혹이 있는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의 적격성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으로 지칭하면서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았겠냐고 썼습니다. 폄훼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SNS를 통해 국제정세를 몰라 폭탄을 던졌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김구 선생에 대한 SNS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상수 변호사도 1960년대 이상 세대에 대한 비하성 글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을 한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문자 공개로 이 대표 사당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대표가 당직이 없는 측근 정성호 의원과 현 변호사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탈당한 김종민 의원은 멀쩡하게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적으로 징계를 문자로 논의하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퇴원을 했습니다만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민주당을 출입하는 최원희 기자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이 대표가 8일 만에 첫 메시지 내놨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를 끝내자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와서 이 대표가 내놨던 첫 메시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란 표현을 썼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야의 정치 복원을 뜻하지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야당 탄압이란 주장을 강조한 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자 어제 정성호 의원과 문자 주고받았던 거에 포착이 됐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의료진에게 감사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대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축소 보고 왜곡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산 소방과 경찰에 대한 감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 의원에게 조언을 받는 문자가 먼저 공개가 되면서 기미 센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퇴원하던 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원래 4명이었잖아요. 네. 윤영찬 의원이 잔류를 선택한 이유 뭐 있습니까?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이 같은 모임인 이원욱 의원이 4명이 함께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고는 했지만 같은 지역구에 출마 예정이던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 변호사가 이제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윤 의원이 남았다 이런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윤 의원은 잔류 선택으로 당내 입지는 좀 더 좁아진 좀 모양새인데요. 당장 내일 친명계에서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요. 윤 의원이 원래 이낙연계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잔류를 선택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도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선 이른바 살생부가 돌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현역 하위 20% 의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이라면서 소위 이제 찌라시 형태로 명단도 여러 버전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평가 내용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아직 공관위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면서 오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명단에 거론된 인사와 공천을 두고 경쟁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없는 얘기가 돌지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이 같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총선이 있을 때면 늘 여야 가리지 않고 살생부 이런 게 돌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 알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초토화란 표현을 써가며 협박 수위도 높였는데 먼저 김충영 기자가 무슨 내용인지 전합니다. 북한 군수공장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주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은 2021년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한미와 같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동생 김여정은 코로나가 남측에서 유입됐다며 불변의 주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주적이라고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위협 수위도 높였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김정은이 찾은 군수공장은 사거리 600km인 탄도미사일 KN-24 등의 이동식 발사대를 생산하는 곳으로 한국을 겨냥한 무기를 배경으로 삼은 셈입니다.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웬만하면 제주도까지도 이게 커버가 가능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영토 평정에 사용될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미국엔 비난 수위를 낮추고 일본엔 지진 위로 서한을 보낸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며 한미일 3국 결속을 와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정은의 협박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여론을 흔들기 위한 전형적인 대남 심리전이라고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공개 협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적 발언을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며 무모한 군사 위협과 대남 심리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론을 분열하고 또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이런 대남 심리전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화해 분위기를 내세운 뒤 도발하는 양면 전술을 반복해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 통신선 복원에 화해 도모를 위한 큰 걸음이라며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선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곤 4차 핵실험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침범 등의 도발을 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나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을 이용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은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뜻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보고 주적이라고 처음 말했다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주적이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곤 했는데요. 북한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이 주적이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고려 연방제의 통일 대상이 아닌 전쟁을 통한 점령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갑자기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네, 지난 연말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라고 했는데요.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교전 대상, 즉 군사적인 충돌 관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새해 들어 도발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사흘 연속 해상 포격으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적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남 심리전도 병행했는데요. 신년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 군사력 강화의 특등 공신이라며 비꼬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짜 안보를 챙긴 교활한 사람이라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보수층에 유리한 겁니까? 진보층에 유리한 겁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북한으로서도 그 점이 딜레마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서해 포격도 자신들이 던진 미끼였다, 기만 전술이었다는 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올려서 남한 내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책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은 안 넘지. 선을 넘으면 보수열은 결집하니까. 네, 결국 안보 불안을 유발해서 이 집권당에게 좀 불리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북한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쟁 준비 완성을 과업으로 제시했는데 더 이상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내세울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라라는 거를 계속 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적관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힘을 가졌으니 무력에 의한 통일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우리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거기 넘어갈 우리 국민 없겠죠. 잘 들었습니다. 홍희영 기자.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7살 이영복입니다.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고승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영복의 이 잔인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원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57살 이영복입니다. 이영복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엿새 뒤 양주에서 또다시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몸엔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직후 찍은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경찰이 이영복의 동의를 거쳐 공개한 겁니다.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사귀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과 지난해 서울 신림동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에 이어 3번째입니다. 경찰은 이영복이 범행 후 다방 한 곳에서 30만 원씩, 60여만 원을 훔친 사실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영복의 신병을 오는 12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한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영복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만 7번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도부터 강간, 절도, 무전 취식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재작년에는 절도와 무전 취식으로 잡혔지만 법원은 생계형 범죄라면서 최저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적절했는지 짚어볼 부분입니다. 곽승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영복은 20살이던 지난 1986년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영복은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를 해서 실형을 받았고 1993년에는 강도 강간을 저질러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절도죄로 10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엔 전자발찌를 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마지막 범행은 2022년 4차례에 걸친 절도와 무전 취식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작년 초 이영복의 절도죄에 대해 생계형 범죄라며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차례의 강력범죄를 들어 2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영복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정주의적 판결이 더 큰 범죄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잡아놔 봐야 재판 단계에서 다 빠져나가고 봐주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그 피해가 그대로 또 국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영복이 살인을 저지른 건 출소 한 달 만이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금액 외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1심 재판 때 주식 분할을 요구했던 노 관장이 이번에는 전액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 관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최 회장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 2심 재판에 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 분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적절한 위자료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1심 때의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구 금액에 연동되는 인지대가 1심 때 34억 원에서 이번엔 47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준에 따라 인지대 4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2조 30억 원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나눠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선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2심에선 최 회장에게 주식 대신 전액 현금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본재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특수관계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넘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죠.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해서 재판이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자신은 조선시대 사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님 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항변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하다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어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남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재판을 16개월 넘게 끌어왔습니다. 강 판사는 자의적으로 재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배석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대상이라 재판부 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재판부가 기록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해서 사실상 4월 총선 이전에 선고가 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사건을 맡고 있는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건보공단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횡령범은 고급 호텔을 옮겨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해왔는데요. 화려한 도피 생활도 그곳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야외 수영장을 갖춘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 승강기에서 내리는 한 남성에게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어제 낮 필리핀 이민청과 인터폴 등이 46살 최 모 씨를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최 씨는 1년 4개월 전 공금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났던 전 건강보험공단 직원입니다. 은행 등 채권자의 요청으로 압류해 놓은 요양기간 진료비를 몰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필리핀에서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옮겨다니며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피해왔습니다. 횡령한 돈은 달아나기 전 가상화폐로 바꿔놓고 필리핀에서 숙박비와 골프비 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가상화폐를 계속 1년 4개월 동안 집중 추적을 하여 피자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야죠. 뭐 돈이 많으니까. 경찰은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횡령액 보전을 위해 채권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지난주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괌에서 50대 한국인 부부가 총기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남편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사건 발생 5일 만에 용의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범은 붙잡혔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령 괌의 대표 관광지인 투몬 지역. 4일 저녁 7시 40분쯤 공연을 본 뒤 숙소로 걸어가던 50대 한국인 부부는 차에서 내린 괴한과 맞닥뜨렸습니다. 소지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남편은 총에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6,6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9일 주택가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살해 용의자를 발견했고 운전을 했던 다른 20대 남성을 한 게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 single gunshot was heard from within the vehicle. The second male suspect was deceased from an apparent single gunshot wound discovered to be self-inflicted. 한국인 부부는 은퇴를 기념해 단체 여행을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숙소와 가까워 주로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괌같이 안전한 곳이 따로 없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놀랬고 절대로 걸어 다니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해 괌을 찾은 관광객 60%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괌에서 관광객이 총격으로 숨진 것은 처음이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최근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남미 에콰도르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생방송 중에 무장괴한이 침입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살해와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인 방송국 스튜디오. 바닥엔 겁에 질린 직원들이 엎드려 있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총과 폭약으로 위협합니다. 잠시 뒤 총성이 울리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현지 시간 9일 에콰도르의 지상파 방송국에 무장괴한 13명이 침입했습니다. Pero no fue así. Por interno nos dice el productor y el director de cámara, por favor, tomen cuidado que se nos están metiendo, nos están robando, nos están asaltando y se escuchaba la voz. 무장괴한 전원이 체포됐지만 급박한 상황은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대 범죄 조직의 수장인 아돌포 마시아스의 탈옥으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새벽엔 대법원장 집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루 만에 경찰관 2명 등 최소 10명이 살해됐습니다. 도심 곳곳이 살해와 폭탄 테러로 얼룩진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Completamente vivimos de miedo porque el día a día que salimos a trabajar nosotros no sabemos si es que regresamos, si es que volvemos completos a casa y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방송국 습격 사건으로 내전을 선포했고 무장단체 무력화를 군에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세계 AI 기술의 각축전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도 현장을 찾아서 체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전합니다. 이른 오전부터 행사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뒤가 훤히 보이는 세계 최초의 투명 무선 올레드 TV입니다. 처음 접하는 화려한 신기술에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I think that's really cool that they have designed it to where it's see-through, and literally the image on there, it looks amazing. Absolutely revolutionary.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 think this is going to set the precedent for TVs everywhere. 사람의 기분을 인식해서 음료를 만들어주는 AI 로봇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원했던 맛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한 AI 기술은 모든 산업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방에 설치된 모니터 하나면 요리 조리법을 찾고 오븐이나 가스불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드론으로 배송받는 기술도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We think customers will be excited about the immediacy that drone delivery brings to them. 오늘 행사 첫날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팻 겔싱어 인텔 CEO 등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전시관 곳곳을 누볐고 가수 지드래곤도 AI와 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모빌리티 기술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IT 기업까지 가세하면서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에 달린 8개의 로터가 일제히 수직으로 꺾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회사 슈퍼널이 공개한 SA2입니다. CSA2's 8 rotors, 4 front, 4 back, all working together all the time. Vertical takeoff, horizontal cruise, and vertical landing. 500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비행할 수 있고 소음은 식기세척기 수준으로 작습니다. 자동차 좌석이 돌아가며 게임 패드가 나오고 차량 내부가 순식간에 휴식 공간으로 변합니다. AI 기술로 운전자의 건강 상태, 취향까지 파악합니다. AI 솔루션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다가올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소니는 혼다와 손잡고 게임 컨트롤러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선보였고 퀄컴과 벤츠 등은 자동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운전자 질문에 비서처럼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꽃게처럼 옆으로 가는 자동차,
사용 목적에 따라 차체를 붙이고 떼내 캠핑카, 소형 버스로 변신하는 모듈형 차량도 주목받았습니다. As well as on sections of the exterior, helps you adapt the vehicle to your own personal needs. The Kia PBV experience extends beyond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vehicle. 자동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안전 진단 없는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을 막아온 전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저 구석에 고드름 좀 보세요. 이게 다 누수고요. 준비를 잘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어진 민생 토론회에선 검사 시절 낡은 관사에서 녹물이 나왔던 경험담을 말하면서 신속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이에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3년에서 6년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4년간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국 95만여 가구로 서울에선 노원구와 강서구, 도봉구 등에 있는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1기 신도시 사업은 임기 내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안에 첫 사업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오피스텔 등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정부가 함께 내놨습니다. 올해나 내년 소형 주택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2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신축 빌라 1채를 사더라도 3주택자로 보지 않고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1주택자가 산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요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있으면 아마도 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소형 비아파트를 사더라도 역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처음 구입했을 때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도입해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에 아파트가 제외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2년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취업자 수가 3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2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60대 취업자, 특히 여성이 크게 늘면서 새로운 경제의 허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가 단순 노동과 시간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0대 중반 나이에 카페 겸 편의점에서 일하는 박명옥 씨. 20여 년간 회사 격리 업무를 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희망 속에서 도전하는 거니까 꿈을 가지고 하는 거죠. 60세가 넘었어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2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하며 40대 취업자 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92%에 달합니다.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여성 취업자의 절반을 넘는 워킹맘에게는 전일제 일자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또 일을 육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여성 고용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끊어야 할 고리입니다. 돈을 모으느라 바쁘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플러스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이 더 많이 모아서 있어야 되는. 전문가들은 여성과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더 공급돼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병에 걸려 아픈 어른을 집에서 복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불편이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요양시설인데요. 재택진료가 가능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령층 재택진료 서비스 센터를 올해부터 3배 확대합니다. 황민지 기자가 재택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청진기로 쾌소리도 듣습니다. 그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서 혹시나 좀 가래 같은 게 좀 끼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게리병을 앓는 66살 이호숙 씨 집에 의사가 찾아와 진료를 합니다. 정부의 재택진료 덕에 이 씨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입원하면서 약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먹어도 되니까. 그건 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집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재택진료는 지난 2022년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상당수는 결국 여건이 허하면 집에서 살길 원하시거든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택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국내 6만 1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 재택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184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재택진료를 올해부터 61개 시군구, 83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치매 어르신도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재택진료가 노인 장기 요양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실제 고령층은 가장 희망하는 요양 장소로 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재택진료 확대가 이 희망의 답이 되어줄 수 있을지 배상윤 기자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양병원 6인실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6명을 돌보는 건 간병인 1명. 환자들은 가족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아이고 집인데 가고 싶지. 아들 딸도 많고 6남매요. 여기 면회 왔다 갔어. 80대 할머니는 병을 고쳐 집에 가는 게 꿈입니다. 죽을 계속 먹다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서 먹는데 병이 못 고치면 집에 못 가지요. 고쳐야 가지. 돌봐줄 가족이 있다 해도 퇴원은 사실상 힘듭니다. 소변들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집에서는 그 정도의 중증은 조금 케어가 불가능하다. 보시는 것처럼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다 보니 입원 환자의 30%가량이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0% 가까이가 집에서 가족 돌봄을 받고 임종을 막고 싶어 하지만 실제 집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는 16%에 그칩니다. 하지만 재택진료가 당장 요양병원을 대체하기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데가 24시간 진료하고 동네 옆에 있는 데가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재택진료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겨울왕국, 마블 시리즈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내놨던 디즈니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연이은 흥행 실패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현 상황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장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구슬을 가져다 대면 벽면에 마법 같은 문양이 펼쳐지고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얼음성이 등 뒤로 피어납니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운영 중인 디즈니 팝업 스토어인데 하루 2,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꾸준히 몰렸습니다. TV에서 엘사를 봤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얼음 파워 만들기 맛있어요. 시원한 얼음 마법으로 남녀노소 도합 2,4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겨울왕국 시리즈에 마블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3편의 천만 영화를 탄생시켰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리즈까지 디즈니는 연이은 흥행작으로 21세기 극장가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일단락을 맺은 후 코로나 여파에 블랙워싱 논란 등에 휩싸이며 점차 동력을 잃었고 급기야 지난해엔 마블의 최신작 더 마블스, 디즈니 대표 캐릭터를 내세운 인어공주까지 처참하게 주저앉으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새해와 함께 개봉한 100주년 야심작 애니메이션 위시 또한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 라이언킹과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 등 올해 개봉을 앞둔 흥행카드들과 함께 디즈니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였습니다. 한 민병 대장이 영국군의 개를 잡아먹자고 하자 목사가 질색합니다. Eat the dogs. Yeah, dog is a fine meal. Good heavens. 고집불통 노인이 이웃집 베트남 소녀의 저녁 초대를 받고 쏘아붙입니다. Just keep your hands off my dog.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양호 조직위원장이 스위스로 바흐 아우요시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청와대에서 호랑이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바흐 위원장은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니냐며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개 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법이라고 불렸지만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개가 대연정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외신 반응도 뜨겁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70곳 넘는 매체가 다뤘습니다. 개는 선사시대 인류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스위스에도 개고기 전통 요리가 전해옵니다. 미국에선 식민지 시대 이민자들이 먹곤 했습니다. 프랑스 시인이 말했죠. 사람들 몇몇이 떠났다. 개고기 가게 앞에서 저녁거리를 사려고. 중국은 한 해 2천만 마리, 베트남은 500만 마리를 식탁에 올린다고 합니다. 북한은 개고기를 민족 요리라고 하죠. 달다 해서 당고기입니다. 개고기가 오랜 식문화란 사실은 옹호론의 기둥이었습니다. 서구의 혐오도 문화 차이를 무시한 낙인이라는 거죠. 나라가 개인 입맛까지 관여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누그러뜨린 건 개를 가족처럼 아끼며 교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550만 가구, 1260만 명을 넘기기까지 숱한 개장국 식당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해 조사에선 지난 1년 개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 95%였습니다. 시인이 어릴 적 키우던 흰둥이를 어머니가 팔겠다고 합니다. 소녀는 흰둥이의 목줄을 풀어주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돌아왔고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흰둥이는 그런 날을 젖은 눈빛으로 핥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소년처럼 애틋한 마음들이 우리 식문화가 한 구비를 틀어 미래로 나아가게 한 힘입니다. 1월 10일 윤정호의 오늘은 개 굴레를 벗다였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전 중에는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으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더해지며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동부로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울산과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남해와 제주 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중서부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